네, 제 옆에는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PB팀장으로 계시는 황유현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 한 주간 시장 상황을 좀 정리해 봐 주시죠. 이번 주는 뭐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기보다는 모멘텀이 없는 한 주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옵션 만기일이라는 우리 한국 이제 좀 특유의 시장 효과가 있었고요. 옵션 만기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조금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매주 이제 금요일날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항상 매주 옵션 만기일 다음날 이제 출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검증의 시간은 스스로도 검증의 시간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사실 계속적으로 사실 옵션 만기가 하방으로 계속 눌려있는 구간이었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미국 시장이 계속 그 우호적인 시장, 양호한 시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 쉽게 막 쭉쭉 뻗어나가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마 좀 약간 옵션 시장에서 닫혀 있었던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만약에 옵션 시장까지 위로 좀 더 상방으로 열려 있었다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조금 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고, 그나마 어제 조금 막판에 치고 가는 모습들이 그것들이 또 이제 5월달 옵션 만기까지도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들입니다. 그건 이제 또 뒤에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번 주 특이점은 시장에 특별한 모멘텀 없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렇죠. 정말 이 주식 시장의, 한국 주식 시장의 정말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정말 투기적 자금이잖아요. 그 정치 테마주와 선거 관련 주식들, 그 자금들이 그쪽 관련 인맥주들에 몰리면서 시장의 자금들이 많이 분산됐었고,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투기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들인데, 딱 종교롭게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부터 제약바이오가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뭐 선거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이제 뭐 약간 여진으로 인해서 또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 관련 주식들, 인맥 관련 주식들이 오늘 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직도 이제 대선은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공백기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투기성 자금의 하나에서 봤을 때 인맥주에서 좀 그중 자금이 빠지고 나고, 그 투기성 자금들이 조금 다른 섹터로 퍼져가는, 그리고 1번으로 갔던 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됐던 그런 한 주였고요. 오늘까지도, 오늘 보면 사실 금리 상승기에는 제약바이오한테 정말 쥐약이거든요. 성장기, 우리가 그렇죠. 연초에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성장주들이 부러지는 그런 듯한 느낌들을 받았고, 작년에 대장주였던 SK 뭐 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화학, 뭐 미국의 테슬라 같은 주식들이 금리 성장기에 성장주들이 좀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또 반대로 또 진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춰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또 이제 이번 주쯤에 나오면서 또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들, 성장주들에 대한 좀 기대감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그 상황을 보니까 오늘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오늘 외국인들이 3,200억을 매도하고, 기관도 한 4,100억 매도를 하고, 그런데 뭐 개인이 한 7천억 이상을 다 받아주면서 어쨌건 지금 한 0.3%? 뭐 그 정도 빠졌죠? 네, 맞습니다. 아주 견조하게 지켰는데, 이게 어떤 상황일지. 어쨌든 이 기관이 매도하는 거는 아주 끝이 없네요. 네. 지금 근데 오늘 국민연금에서 뭐 결정난 게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도 여기 오면서 이제 뉴스가 났는데, 국민연금의 이제 주식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죠. 장기 투자 자금, 쉽게 말하면 장기 투자 자금인데요. 이 자금이 상한선이 한 1%포인트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사실 월요일날 이 기사 때문에 월요일날 아침에 조금 상승해서 시작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올라가려면 주식을 시장가로 사줘야 됩니다.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별 급등주들 호가들 보면 호가창이 막 팍팍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야 주식들이 막 급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식을 시장가로 사는 주체는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개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약간 좀 받쳐서 사는 경향들이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급등하기는 요소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외국 개인 투자자들이 막 몇 조씩 사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언론에서 동학개미 뭐 당연히 유동성에 대한 영향이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개인이 이렇게나 샀는데도 주식이 왜 안 올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해소를 여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개인들 투자자들은 뭔가 어떤 큰 주식들을 시장가로 팍팍 사는 게 아니라 밑에 받쳐서 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질 않는 거죠. 매수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주가가 좀 더디고 기관이 이제 좀 이렇게 되면 기관이 팔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매도 압력은 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뭐 크게 위아래로 급등락은 급락은 좀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좋은 소식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음 주까지도 계속 모멘텀 소멸 없는 장세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끝나는 4월 끝난다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 가야 주가가 한번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해줘야죠. 사실 네. 뭐 해줘야죠. 코스피 지수가 네. 됐든 개별 종목이 됐든 뭐 아주 눈에 띄게 좀 상승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은 네. 드는데 사실 그동안 6일째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다가 오늘은 딱 팔아버리면서 네. 이게 의미가 뭘까? 그냥 단타의 의미로 봐야 될까? 아니면 정말 뭐 무슨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팔아제낀 건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현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은 말씀하셨던 대로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은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적용하는 바로는 이미 우리나라의 과거 큰 경제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IMF라던가 뭐 카드 사태라던가 그때부터 정말 오랫동안 낮은 가격으로 파킹해서 온 자금들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들 그런 수익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걷어가는 자금들은 선물 옵션 시장이거든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현물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강력하게 좀 사줘야 그 다음 만기까지의 방향성, 그러니까 좀 약간 3개월 단위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위든 아래든 뭐 미국 시장도 방향성이 아직은 뭐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좀 약간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매매만 하는 그냥 포지션 정리 정도만 바꾸고 다음 주도주가 뭘까에 대한 고민하는 차원, 그 정도가 되는 거겠죠. 네. 사실 그 외국인이 그 투자를 하면서 사실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도 괜찮은 실적이 나왔고 네.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닐까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네. 아 이것도 오늘은 또 쉽지 않죠. 팔아제끼면서 약간 하방으로 갔고 네. 이 삼성전자 이 움직임 어떻게 봐야 돼요? 삼성전자는 사실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선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한 4번 정도의 큰 빅사이클이 있었죠. 뭐 중국 이슈로 한번 크게 올랐었고, 그 다음에 뭐 조선주 중공업 그때 차화정 이슈로 한번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초반 그 정도에 2012년, 13년에 중국으로 또 한번 올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18년도에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 그때 한번 와서 올랐었는데 2017, 18년도 시장이 지금 2020, 2021 시장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로금리부터 주가가 시작을 했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도 똑같았었어요. 그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올랐던 기억이 정말 선명하게 나거든요.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중소형주를 좋아해가지고 삼성전자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고 계속 헛발질만 많이 해갔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이제 매매를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삼성전자가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 최대 실적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2018년도 실적이 59조 정도 나왔었고요. 근데 삼성전자 최고점은 2017년 말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2019년, 2020년 특별하다 치더라도 2019년부터 사이클이 꺾이면서 2019년 실적이 27조 정도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2018년부터 꺾어지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 계속 분기별로 차상 최대 실적, 분기 실적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때였죠. 지금은 많이 올라와 있지만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때였죠. 네. 2016년 5월부터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면서부터 2017년 말 정도 10월 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가 사상 최고치 나오고 오히려 2018년 영업이익 계속 최고치 분기 실적을 냈던 2018년도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주도했던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지간은 이미 그 1년 이후의 실적을 보고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이클이 꺾여나는 것도 예측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 구간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더라도 이 실적이 올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니 컨센이니 그런 거가 의미가 사실 없었던 게 이 정도의 주가
실적은 다 이미 시장에서 반영하고 다 녹여져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후 과연 앞으로 컨센서스가 나올 실적들, 그 다음에 반도체에 흘러가는 흐름들이 더 중요한 건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거를 예측을 잘해야지 주식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일단은 컨센서스 잡혀 있는 거는 내년에 2022년 실적은 60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래봤자 사실 2018년 59조 영업이익이랑 거의 비슷한 수치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미 2배 이상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업사이드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러니까 여기 머니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량주 투자를 네, 많이들 근데 해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저는 중립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중립이고요.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보다 더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포트에는 있어야 당연히 이제 지수가 뭐 반도체 섹터가 다시 또 올라갔을 때에 처지는 않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들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작년 강세장이었잖아요. 네. 지금 기간이 그 강세장 가운데서의 기간 조정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좀 약세장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강세장의 중간 정도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영업이익을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2017년도에 코스피 전체 코스피 200 영업이익이 한 170조 조금 넘었었고요. 180조 정도 됐었고요. 2018년도도 그 정도 됐었어요. 근데 올해가 190조 좀 안 됩니다. 예상이. 그러니까 지금 레벨이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피가 근데 영업이익은 똑같은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때가 저평가였는지 지금이 고평가였는지는 사실 이거는 나중에 가서 후행적으로 사실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측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내년 실적이거든요. 내년 코스피 200은 내년 한 220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한 20% 정도 더 추가 증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3,100, 3,000에서 3,100 선이 지금 뭐 한 190조 정도의 레벨 단위다라고 봤을 때, 뭐 PER 이런 거 PBR 빼고 그냥 딱 지금이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내년 예상 이제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컨센서스가 계속, 지금 한국도 계속 컨센서스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내년. 그렇게 되면 주가 그래서 빠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년 영업이익이 200조 원, 220조 원 난다고 하면 지금보다 추가 상승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강하게 가길 갈 거고, 대신에 이번에 주도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다른 쪽 섹터의 상승률이 더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다른 섹터, 지금 화학주들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들도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지수가 사실 바닥에 더블 올라왔잖아요. 근데 네. 지금보다 20%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3,100에서 한 3,500에서 600 정도가 합리적인, 우리가 그냥 숫자로 해석할 수 있는 지수대인데, 그 한 10%, 20% 정도 올리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다른 섹터로도 충분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약간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섹터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수익률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직은 더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여력은 더 보통 있다. 이어질 것이다라고 네. 보는 분들이 네. 많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그렇게 보시는 네, 거죠. 아직까지는 보고 있고. 근데 그게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같이 올라가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안정적인 우량주 투자의 개념으로는 괜찮은데, 그렇죠, 네. 이제 수익률 게임. 차원에서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글 쓰신 네. 삼성전자 팔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인데. 아니요, 삼성전자 저는 아직도 좋아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오늘 히토리 이슈도 있었고,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삼성전자 수요는 있었고, 그러니까 제 개념은 뭐냐면 삼성전자 장비주들, 반도체 장비주들이 훨씬 섹터들이 좋은데, 오늘만 봐도 작은 중소형주들 네. 개념으로. 테스나나 뭐 네페스 아크나 이런 뭐 테스나 후공정 업체들이라던가 반도체 뭐 소재주들 이런 쪽들이 조금 더 나은데,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참 서두에 했었어야 돼요. 작년엔 대형주장이었잖아요. 네. 저 그래서 올해는 중소형주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긴 네. 했죠. 네. 중소형주가 올해는 뜰 거라고. 네.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에도 그랬어요. 2017년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고요. 2018년도에는 하반기 가서 다 무너지긴 했지만 2017년도 상반기에는 보면 코스닥이 훨씬 더 센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그때는 제약바이오가 아주 불을 뿜었던 그때 시기였긴 했는데, 지금 다행히도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고용에 대한 이슈들이 연준에서 하반기나 가서 조금 금리 인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 지금 금리 전망이 나오는 게 내년 12월 정도에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후년 그리고 인상 얘기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러니까 올 상반기 1분기에 금리 인상한 것도 아니고 시중금리가 올라간 거 가지고 한번 심하게 텐트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 실제로 주가가 폭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전에 우리가 이미 국채금리 상승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로 먼저 매를 지금 계속 맞고 있는 거죠. 지금 면역이 지금 면역 구간입니다. 면역 구간. 그래서 모든 이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잘 모르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금리 인상, 뭐 최근에 초반에 금리가 뭐 1.1% 넘고 1.34 갈 때 주가가 그때가 많이 흔들렸지. 오히려 1.7 넘어갈 때 주가는 별로 영향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주가는 그런 외부 변수에 계속 적응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적응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성주 단 아니면 작년에 덜 올랐던 거, 덜 올랐던 경기 민감주 위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 주린이들 같은 경우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게 이제 중소형주는 오를 때는 더 잘 오르지만 그렇죠. 또 빠질 때는 겁나게 빠져버리니까 이게 잘못 들어가면 고점에 확 물리고 거기서 중소형주 물리면 답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겁이 나니까 수익률은 좀 낮아도 안정적인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우량주를 선택하는 건데 그걸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불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작년에 주식 시작하셨던 분들은 좀 그게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작년에 확 올라갔으니까. 작년에는 우량주 사면 우량주 사면 오르네라는 공식을 이미 선입견이보다 경험을 하고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 1월 달의 변동성, 특히 요즘에 주식 처음 하시는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게 너무 변동성이 지친다고. 특히 2월 달, 3월 달 그 변동성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지치니까 좀 약간 이제 피로감들을 많이 하소연하셨는데 결국 주식은 사이클이거든요. 그렇죠. 사이클이고 금리 환경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도주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작년 금리 환경하고 올해 금리 환경 분명히 다르잖아요. 작년에는 당연히 뭐 저금리고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도 있었는데 올해는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한 해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작년 주도주와 올해 주도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작년 주도 섹터와 올해 주도 섹터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정하고 그래서 저희 사전 미팅 때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도 작년 주도주였는데 이미 한번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한번 부러져서 좀 쉬고 있는 거고 작년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하나둘씩 지금 사실 쉬어가고 있잖아요. NC소프트도 지금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요즘에 좀 재미없고 네이버도 좀 재미없고 카카오만 조금 카카오뱅크 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두나무 이슈 때문에 좀 더 버티고는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 안 올랐던 거 위주가 그 중에서 실적 개선되는 섹터 중에서 올해 주도주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현대 이제 HMM 같은 섹터 먼저 한번 튀었고 그 다음에 철강주들 지금 튀고 있고 화학주 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차원에 좀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는 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적정한 시점, 그러니까 중간지대를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우량주이면서 변동성이 크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작은 주식들도 너무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 주도주에 근접한 그런 우량주들을 이제 좀 앞으로 좀 이렇게 발굴을 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